저도 유튜브 시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채널 저 채널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통 어떤 한 채널을 시청하고 나면은 뭐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좀 열심히 보다가 그 다음에는 잘 안 보게 돼요. 좀 지겨운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채널 보고 뭐 하다 보면서 아니면 또 일이 바빠서 못 보게 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어떤 한참 열심히 보던 채널을 들어가 보면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저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이런 내용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좀 정리를 해주면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좀 따라가기 쉽겠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채널이라는 게 항상 시청을 할 수가 없어요, 꾸준하게.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 드문드문 시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중간중간에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그럼 좀 쉽게 이해를 할 텐데,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채널에서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어떤 내용으로 경제지표를 모니터링 했더니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시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그림을 정말 좀 자주 보여드립니다. 사실은 여기에 핵심이 있고 이 기본이 여기에 전부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은 좀 대충대충 다 안다, 좀 자주 봤다 생각하고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안 듣는 건데요. 우리들 같은 경우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놈의 요약 정리, 그놈의 결론, 이것만 주구장창 세뇌되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사실 30대, 40대, 뭐 50대는 다 비슷하겠지만 요즘에는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배워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수업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진도 빼기 바빠요. 학생들이 이해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특히나 이렇게 대강대강 넘기면서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뭐 결론만 이렇게 외우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놈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교과서 내용에 흥미가 생겨서 나는 좀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이런 애들은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책을 읽거나 할 때는 내용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런 습관이 있다 그래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독서법이고 창의력이나 어떤 깊은 사고력 같은 게 거기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대충대충 넘어가고 핵심만 딱딱 잡아내서 그것만 외우고 이해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세뇌 교육을 당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는 아예 책과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피해자들이죠.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보든 뭐 책을 읽든 마찬가지죠. 내용을 제대로 보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결론적으로 주식을 뭐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종목 사야 돼, 그래서 핵심 요약하면 요렇다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대강대강 보면서 뭐 결론이나 요약이나 보려고 하니까 깊은 사고나 통찰력이 생길 틈이 없는 겁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 결론만 따라가는 이런 습관 한번 버려보고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놈을 딱 꺼내면서 들으시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요 경제지표들이 뭐 거의 매일 발표되는데 대부분 다 모니터링하고 확인을 하고 있죠. 대체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가? 과연 이 인간이 그렇게 어려운 짓을 왜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생활하고 살고 있는 요 경제를 실물 경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물 경제도 요 그림처럼 사이클이 있어요. 상승하고 이제 둔화되고 하강했다가 회복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실물 경제가 과연 지금 어디쯤에 사이클에 있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경제 지표들을 매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대응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채널에서 지금 보고 있는 실물 경제 사이클은 어디쯤 위치해 있냐, 요 상승 영역 있죠. 회복의 영역이 아닌 상승 영역의 한 중간쯤은 넘었고 이 정점 요 사이 어느 구간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러면 대체 왜 이 인간이 실물 경기의 사이클 중에 과연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유는 기업의 설비 투자부터 고용 있죠. 그리고 기업들이 신규 주문을 하거나 개인들이 소비를 하는, 그리고 또 기업들이 생산을 하는 이런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실물 경제에서 기업들은 지금 상당한 호황 구간을 지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물 경제가 바로 요 구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모든 경제 지표들을 전부 설명드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고용지수, 그 중에 실업률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실업률을 보시면은 지금은 거의 20년 동안 거의 최저 실업률 상태예요. 자연 실업률을 약 4%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연 실업률이 뭐냐면은 아무리 뭐 돈을 풀고 경기가 좋아도
항상 그 4% 정도는 구직을 못하고 항상 집에서 노는 애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낮춰보겠다 해가지고 돈 더 풀고 하면 인플레이션만 심해지고 오히려 실업률이 더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이 나는 구간인데, 지금 구간은 그 자연 실업률 정도 상태, 거기에 딱 걸쳐 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실업의 상태, 그러니까 고용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해볼게요. 분명히 내 주변에 식당이나 기업들 뭐 망해가는 애들 굉장히 많은데 경기가 지금 좋다고,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 안 계세요? 아니면은 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미국의 실업률 아니냐, 이건 미국의 얘기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틀려, 우리나라 굉장히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자, 그래서 가져온 게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실업률이거든요. 지금 2.7%로 역시나 20년 내 가장 실업률이 낮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굉장히 주변에는 어렵고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나가는 것 같은데 왜 20년 내에 가장 낮은 이런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굉장한 호황에 있는 상태냐? 이 국가 경제 전체가 호황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사실상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과 경제를 포함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비, 생산, 고용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폐업을 하고 잘 안 되는, 파리만 날리는 이런 자영업자분들과 차이가 클 수 있어요. 그분들은 뭐 한 20년 전부터 가보면 계속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삼성전자 이렇게 이익 증가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실물 경제, 특히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포괄한 실물 경제는 지금 굉장한 호황의 구간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채널에서는 주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도대체 왜 설명을 안 해주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거나 의문을 표하신 분 없으십니까? 그건 이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게 푸른 선이 뭐냐면은 미국의 수입 증가율이고 붉은색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간이죠. 거의 한 20년 이상 똑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조차 없어요. 한마디로 미국의 수입이 굉장히 많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고, 미국의 수입이 안 좋아지는,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는 구간에는 우리나라의 수출도 감소하면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기업들이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가 좋으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좋고 기업들도 좋고,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당연히 나빠지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를 확인하는 게 미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을 선행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경제 지표를 주로 보면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도 거의 미리 예측이 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실물 경제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요거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경제 지표가 이거죠. 이게 푸른 선이 앞서서 설명드렸던 실물 경제입니다. 지금은 요 어느 구간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라서,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가 궁금한 건 요 붉은색의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물 경제를 공부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주식시장은 어느 국면에 있다? 여기부터 한 요 정도 어느 국면에 있다, 이거죠. 이거 좀 깔끔하게 제가 다른 거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붉은 선만 보시면 됩니다. 요 사이 어느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일단 주식시장이 아직 정점까지는 안 갔거나 아니면 지금 딱 정점의 구간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정점을 넘어서 둔화의 구간, 폭락을 하기 전 이 초입의 구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을 좀 폭락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는 지표거든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정점에서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피크를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PCE 물가지수부터 생산자 물가지수부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이미 피크를 찍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여기에 경기 침체나 폭락을 알 수 있는 생산, 고용, 신규 주문부터 해가지고 다수의 지표들이 아직은 경기 둔화 및 폭락까지 시간이 좀 남았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마디로 실적이 견조한 기업들이라고 말하죠.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한 번 정도는 더 반등하고 상승할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니까 요 구간 어디쯤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움직여만 준다면 얼마나 주식 투자하기 편하겠습니까? 근데 현실에 가보면은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요 막바지 구간에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실물 경제가 거의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요런 구간,
그리고 아니면 극점에 있는 구간에는 상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올랐다 내려놨다 이걸 반복하는데, 지금은 요 구간 어디쯤일 수도 있고 요 구간 어디쯤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아직 한 번 더 갈 정도 요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잘 뛰어내리고 나서 우리가 폭락하고 나서 이제 저점에 쓸어 담을, 그럴 총알을 잘 만들어 놓을 시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중간중간에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을까, 뭐 저런 생각을 하시진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생각이란 놈을 딱 끄집어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어떤 의문이 생기시고 어떤 점이 궁금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뭘 사야 되냐, 이런 습관을 잠깐 버리시고 잠자고 있던 생각을 좀 꺼내서 함께 보셨으면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깨워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들으셨다면은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지금 실물경제가 여기 어디쯤에 있다, 푸른색에. 그렇다면은 주식시장이 한 2년 내 1년 내에 잘하면은 폭락하거나 굉장히 크게 떨어지겠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기 침체 구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혹시 이런 걱정이 안 되십니까? 네, 첫 번째는 만약에 갑자기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죠. 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온다 그러면은 지금은 혹시 붉은색의 이 주식시장이 이미 정점을 찍고 폭락하고 있는 요 구간으로 넘어가는 상태가 아닐까, 이런 걱정. 그리고 뭐 두 번째는 2001년에 9.11 테러라든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처럼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면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두 가지 고민의 공통점은 뭡니까? 급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터지는 경우에 과거에는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죠. 갑작스럽게 터지는 사건은 예상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실물경제가 이렇게 호황의 막바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폭락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은 미연준의 기준금리고요. 여기 세로선, 회색선이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고요. 여기에는 코로나 두 번의 주식시장이 반토막 이상 났던 폭락의 기간입니다. 요 같은 기간을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이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쭉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이 왔어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쭉 올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경기가 확실히 호황에서 나빠지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시점에 뭔가 빵 터지면서 이게 폭락이 오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죠. 자, 이렇게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폭락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높은 구간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국가적 측면에서 봤을 때 기준금리가 높게 인상돼 있다, 이 말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긴축, 그리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진행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금리가 높아질수록 돈이 시중에 적게 들고 유동성이 많이 흡수해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폭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 비용보다 높은 마진을 낼 만큼 이게 뭐 제품의 가격이 인플레이션으로 상승한다던가 소비가 늘어난다던가 그래야 돼요. 만약에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없다면 높은 이자 비용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신규 설비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제품 가격이 높아지던 아니면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환경이 조성되던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국가든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가계자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부동산을 대출을 안 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죠. 그래서 금리가 높아질수록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월급이 그만큼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소비할 수 있죠. 그런데 월급이 그만큼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금리가 만약에 높게 올라간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담보대출을 굉장히 많이 지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소비는 언제든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죠. 한마디로 금리가 높아져 있는 이런 상태라는 말은 기업이며 뭐 고용이며 뭐 개인들이며 가게며 어느 한 구석이든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고요.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연달아 무너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에 폭락이 올 수 있는 이런 무서운 구간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처럼 금리 인상이 되고 난 후에 이렇게 주식시장의 폭락,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함께 따라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석적인 대응, 그러니까 아주 교과서적인 대응은 뭘까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올라가는 단계죠. 이 단계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게 리스크 관리의 정석이겠죠.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갈 텐데 그때마다 계속 주식의 비중을 줄여나간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는 가장 정석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고 현실에선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이 뭐 그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쭉 올라가 있으면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갈 때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때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열받죠. 그러니까 뭐 리스크 감내는 우리가 하는 거죠. 폭락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대신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매도해서 조금 더 이제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거나 아니면 원금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매도하는 센스가 필요한 거죠. 뭐 그 중간에라도 뭐 9.11 테러부터 해서 리먼 브라더스 이런 거 터지면은 그러면 뭐 난리가 나겠죠. 일단 근데 그건 우리가 감안하는 거죠. 그 리스크는 감안하고 고르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겠다. 뭐 이런 하나의 센스 또는 뭐 융통성, 유도리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기준금리가 앞으로 인상되는 구간마다 단계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원칙이지만 리스크 감내가 가능하다면 알아서 주식시장이 좀 더 높을 때 하반기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하니까 그때 많이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때 또 많이 빠져나오면은 그다음에 총알 많이 준비해 놓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우리 입장이다 이겁니다. 자, 이 정도면은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이게 그동안에 흘러왔던 얘기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잘 되셨을 거예요. 한참 전 얘기 생각하시면서 그때만 생각하고 다시 보시면은 이해가 전혀 안 되시니까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흐름을 계속 잡아 드릴 테니까 이런 흐름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매일매일 경제지표 모니터링 해드릴 때 그런 거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해 있어요. 하지만 약간의 반등하는 이런 희망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 이거 우리 채널에서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지금 경제지표를 통해서 전부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 치고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된다. 이렇게 하는 걸 거의 정설처럼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또 다수 전문가분들도 지금 이제 원래 그런 얘기 없었다가 하반기에는 이제 주시장이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다들 하고 계시는 거 굉장히 좀 든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이 지배를 하고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쭉 이어왔는데 그동안 좀 잘 버티셨어요. 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 손절하신 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떨어지길 바라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뭐 저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분들처럼 이렇게 자기 생각과 다르게 반등한다, 뭐 상승한다 이런 주장을 들으면 굉장히 열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 어떤 선택을 하든 뭐 자기 자신의 책임이고 자기 자유죠. 하지만 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하신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뭐 괴팍하고 강할 수는 있지만 뭐 이런 의견 너무 보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감사합니다 이 말로 때우진 않아요. 한 달 교육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업데이트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셔서 한 달 교육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